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런 정부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에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다양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의 회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머리를 아는 일하는 정부가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 확실한 점검을 통해 산재 사망자 숫자를 한 명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훈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 여름 잘 나오고 계세요? 예, 덕분에 저 뉴스 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나마 무더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청량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네. 네. 김종옥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폭염 어떻게 보내십니까?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어제 뭐 생방송으로 했는데 국무회의를 좀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눈에 거스리는 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서 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예. 좀 약간 뜬금없이 아니 말은 이런 거예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가치 교육이다. 일종의 윤리 교육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약간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막 나가시더라고요. 약간 의아한 장면 저만 느낀 건가요? 저도 비슷한 지점을 느꼈고 사실 어제 저는 국무회의를 너무나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손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국무회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를 얘기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국무회의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배석을 해서 그 국무회의가 이제 비공개까지 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 의견도 내고 각자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좀 저도 놀라웠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파 정부인데도 네, 그 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역동적이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발제, 그러니까 부처 장관이 발제하고 대통령이 질문하시면 대답하고 한두 마디 정도 하고 그냥 거의 그게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어제는 첫 그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기도 했지만 주제 자체도 굉장히 엄중한 주제고 토론이 많이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고 특유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너무 보여줬죠. 예전에 성남시장 때라던가 경기도지사 때도 직원들 거의 다 모아서 그렇게 토론의 장을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국장만이 아니라 뭐 실무자 다 들어와라. 또 필요한 사람은 일반 직원들도 들어와라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유명한데요.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비슷하게 어떤 국무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사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 이 분이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이나 뭐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뭐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분이 자연인일 때 했었던 말들이고 물론 매우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의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어쨌든 대통령께서 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서 본인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과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그런 업무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는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은 태도, 그 다음에 발언의 양, 그 다음에 발언의 내용 세 가지가 다 조금 거슬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한참 뭐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라도 공인이니까요. 네. 일단은 태도 같은 부분은 계속 이렇게 턱을 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위원들이 다 있는 엄중한 자리인데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장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께 보여주는 장면에서 턱 깨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모습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가 말씀드린 말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초반에
제가 뭐 너무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유명이 저는 그게 좋은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 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그러면은 되죠. 오히려 그런 말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논란이 안 되게 오히려 그런 말을 오히려 안 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셔야지 그런 논란이 사그라드는데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저 뭐지 일부러 약간 정부를 매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저런 말은 안 되는데 불필요한데 그 다음에 있었고 또 세 번째에 제가 문제 지적은 산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가치교육, 사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 듯한 모습이 이게 국민께 다 보여주는 모습, 심지어 대통령도 계시는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또 대통령이 한번 제지를 하셨어요. 네네. 결론만 이야기하셔라. 다 아는 내용이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발언의 그 길이는 짧아졌지만 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에 있어서 과연 다른 면에서 전문성을 또 발휘를 하실 거라 기대를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들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됐고 그리고 사실 오늘 언론에도 그 최동서 인사처장에 대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 네네. 근데 사실 어제 국무회의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았습니까? 그게 부각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이런 그리고 것들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산재 네. 사망을 줄이자,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우리가 지켜보자 하는데 그렇죠. 최동석 씨가 나서서 이거를 다. 다는 아니지겠지만 좀 예. 속상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너무나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어제 너무너무 잘한 모습이 오히려 약간 묻혔던 게 약간 안타까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공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딱 그런 대목이에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한 건지도 저는 약간 의문이었는데 그럴 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아, 거죠. 아예,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세평 자체가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이유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소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처신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마무리 이렇게 했더니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제가 볼 때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뭐 교육 어쩌고저쩌고. 이게 예를 들면 교육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그 기업가들의 이윤 추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그 주무부처나 관련 부처 사람들 장관들이 다 나와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뭘 얼마나 많이 잘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세평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도 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본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건가?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 해왔던 발언인데요. 저는 저런 발언을 쭉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분이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사혁신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놀라운 건 방식은. 대통령이 사실 완곡하게 제지한 거잖아요. 그 사실 약간 짜증 내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네. 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대놓고 말을 못 하겠고 하여튼 요점만 이러면 사람 대화라는 게 작용이 있어야 되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약간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런데도 그냥 고 하는 걸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네. 저는 이제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는 건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각 국무위원들의 책임성들을 극대화시키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를 많은 국민이 본다면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5,200만의 맞아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최상위의 공직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 준비된 얘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국무회의의 최대 이슈가 그때 나왔던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어떤 임명 문제와 연동돼 있는 그 사람의 평가 문제가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국무회의의 본질 자체와 다른 일들이 지금 세간의 주요한
언론의 쟁점이 되는 것 자체는 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이미 점수를 거의 마이너스로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적절하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럼 국무회의로 가보면 저는 막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보통 산재 사고 하면 고용노동부의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근데 대통령은 여러 부처들을 금융위원회 뭐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중요하지. 뭐 행안부, 법무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 네? 그리고 숙제 점검하고 와 이건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읽혔고 뭐 의지. 심지어 환경부 장관도 이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을 그러니까 재해처벌법으로 하면은 기업에서 오히려 그 반감이 생기니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좀 온화하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면서 정말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어떻게 모든 사안을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저는 완전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건 아니죠. 당연히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한 주제에 이렇게 깊이 토론하고 각 부처의 장관들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이걸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 전반에 다 스며들어갑니다. 와.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네? 야, 이거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기업의 사망사고 5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장관 보고 가보라는 거죠. 네, 가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일 약간 특공대처럼 그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시에. 그럼 나도 불시에 현장 가봐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게 엄청난 큰 메시지입니다. 언제 불시에 대통령이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 회사에 네. SPC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만연하게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게 했던 기업과 이런 비슷한 일들 했던 곳은 이제부터 이제 비상회의 들어가는 거죠. 네. 야, 언제 대통령이 이거 너무 신경 쓴다. 저는 이거 너무나도 큰 울림이었고 역시 그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 그다음에 행정의 어떻게 보면 대마왕이었 대통령다운 너무나도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국무회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시콜콜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문제가 국민 목숨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어제 다루지는 못했지만 자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는 건데 제대로 모시는 것에 제일 먼저는 목숨을 허망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맥락도 잘 짚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제가 또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저는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소위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목표다. 이것도 안 되는 국가에서 행복을 얘기하겠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제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인명보다 비용을 추구하더라 기업이.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비용으로 막아라. 그래 니네들이 지금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대하고 있어? 그럼 니네들이 만약에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비용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루틴한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지배구조와 그 상단에 있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명 경시가 궁극적으로 인간보다는 비용이라고 하는 걸 더 중시 여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철학적 가치에 따라서 아래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이 구조화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법으로 회피하더라. 그러니까 비용으로 때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생명을 경시하면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현장감에 대한 인지 그리고 파악 능력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면 이제 관료들이 쉽게 회의에 못 옵니다. 그렇죠. 준비 짱짱하게 해야 돼요. 짱짱하게 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본인 설명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국무회의 만만치 않겠다. 국무위원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태까지는 장관들이 누가 되고 싶을 때 청문회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 네. 이랬는데 앞으로는 국무회의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 지금 돈 문제로 풀어라. 돈만 쫓으니까 이게 사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대통령 인식 속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있다.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는 걸 그냥 보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너무 저분이 내가 아는 분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 되게 고마웠어요. 네. 그냥 그 자신감이 느껴졌고 사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도 이제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때도 뭐 사적인 자리에서 뭐 대통령 되시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뭐 잘할 수 있는데 힘들어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뭐 이런 자신감이 보였는데 저는 체력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잖아요. 이거는. 체력은 뭐 솔직히 체력 좋고 네. 모든 거 디테일하게 다 알고 머리 청사진 있고 부지런하고 기억력 좋고 이런 상사 만나면 너무 피곤하죠. 그렇죠. 네. 아니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분들은 그 피곤함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다 읽는다고. 맞아요.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서는 진짜 열심히 읽었던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핵심은 저는 지금은 그럴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윤석열이 붕괴시켰던 국정 운영 시스템들을 제대로 다잡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좀 빡빡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처 스스로가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그때부터 사회가 신뢰가 쌓이는 거고 신뢰가 쌓이는 사회에서는 서로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질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앞으로 혁신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도기인 것 같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동한 다음에는 니들이 좀 알아서 잘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밥집에 가서 대통령이 밥 먹는 모습도 보여주거나 뭐 광화문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고 또 이주 노동자 괴롭히던 우리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그분도 뭐 이렇게 대단히 뭐 권세 있는 분은 아닌데도 자기보다 약자를 그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사회를 좋은 의미에서 성장시킬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항상 말로는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 단계까지는 물리적이든 어쨌든 뭐 의지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행정을 해왔고 지금 대통령으로서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운 얘기. 아이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게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죠. 네, 중요한 주제라서 윤석열 오늘도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뭐 핑계를 대는 거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것도 특검에 소명했던 건 아니고 변호인단에서 언론에 이 사람 잘못하면 실명한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일단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윤석열은?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가 다른 범죄랑 다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제가 볼 때 유죄 그리고 변호인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변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외부에 나가봤자 그 특검에 나가봤자 특검에 나갔다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훨씬 더 국민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오히려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은 두 가지겠죠. 이재명 정부가 탄압한다는 것도 하나랑 아까 뭐 어디가 아프다고요? 눈이 실명이라고. 당뇨로 몸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를 강제로 예를 들면 수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핵심 지지층만 지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김건희 작품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남편의 갈 길은 빤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면 초점을 윤석열에게 맞춤으로써 김건희 자기는 스스로 빠져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도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빨리 특검이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강제 구인 체포영장이라는 걸 통해서 법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 눈으로 볼 수 있는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영장 집행을 하면 뭐 교도관들도 여태까지 동행 명령하고 달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특검에서 직접 가서 잡아오는 거니까 뭐 좋은 모습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윤석열이 바라는 바 그대로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은 국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게임. 봅니다. 네.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자포자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사실 변호인 몇 명 빼고는 뭐 부인이 영치금도 안 넣어줘, 면회도 안 넣어줘, 뭐 끈 다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고 이미 버린 몸이라고 하죠. IBM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뭐하냐 어차피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라는 게 하나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보는 관객들을 위해서 보여진 태도라고 봅니다. 나를 지지하는 윤아지안 일부의 한중 같은 세력들,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그 한중 같은 윤아지안, 어게인 아지안이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 세력들에게 보여준 메시지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핍박받고 조사하고 있다. 우리 나를 위해서 싸워줘라고 관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쓸 수 있는 아이템 저는 쓰는 그 게임의 하나라고 봐요. 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뭐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원래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뭐 눈이 안 좋았고 하는데 그 대통령 때는요. 근데 그렇게 몸 건강 몸 신경 썼던 사람이 그렇게 매일매일 술을 먹고 밤늦게 그 밝은 빛에 술 먹는 거 엄청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리고요.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몸 아프다 그러고 당뇨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썼나요? 어디 보리밥집 맨날 가고 탄수화물 맨날 섭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영치금 뭐 김계리 씨가 마련해 줘서 400만 찼다고 하는데 지금 7월에 물품이 쓸 수 있는 게 영치금이 하루 2만 원인데요. 초코파이, 사탕, 무슨 떡 뭐 이런 가공식품류밖에 없습니다. 라면. 그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몸 관리 안 하면서 이제 수사 받아라, 조사 받아라, 소환한다 하니까 그때 와서 이제 몸 아프다고 핑계 대는 건 위독 호소입니다. 위독 호소인. 자기가 불리할 때만. 아니 그리고 윤석열은 원래 이미지가 지난번 대선 때도 무슨 아파트 날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세고 네. 뭐 어떤 강렬하고 이런 쪽으로 막 기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탄핵당했다고 갑자기 환자 핑계 대고 등치도 산만한 사람이 그런 게 통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는 그룹 오너들 보면 김우중 씨 이렇게 뭐 이런 멀쩡히 분들. 잘 네, 가고 네. 있다가 갑자기 뭐 특검에 나오라 이러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환자처럼 했었던 건데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 주치의가 어떻게 실명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죠. 그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구치소에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고 네. 저희 주치의란 사람은 실명 위험에 소견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또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과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을 좀 특검이 얘기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실명의 위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실명의 위험이 전혀 없다. 그냥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자는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도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해 보려고 국민들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리고 실명 위험 정도의 상황이라면 구치소에 있는 의사가 그거 확인한 다음에 당연히 누구한테 와서 치료를 받게 했겠죠. 상식적으로. 이건 무슨 뭐 윤석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내에서도 인권적인 보장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진료권은 권리로서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상황이면 의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주치의만 뭐 윤석열이 애긴가요? 아니 근데 거짓말인 게 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실명 위험이다로 가고 있다. 그 다음 줄에 뭐냐면 2달에 한 번 진료를 받아야 된다. 당장 위험한 환자가 왜 2달에 한 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외부 진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핑계라고 되는 게 변호인 접견 시에 윤석열이 보는 그 글씨가 A4에 16포인트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언제 뭐 보고서 제대로 읽은 적 있습니까? 기억하시면 대통령 시절에도
빈 종이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모니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빈 모니터 봤던 장면, 이런 장면들이 다 있어요. 뭐 눈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동씨라고. 당구는 500치고 또 윤석열이 어디 뭐 군대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농구공 획획 잘 던집니다. 네. 야구도 잘 치고요. 눈이 그렇게 실명의 위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 공 날라오는 거 특히나 움직이는 공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건 하면서 이제 수사받으라고 하니까 뭐 눈이 실명의 위기고 16포인트. 그러면 20포인트 뽑아주세요. 20포인트로. 16 안 보이면 20포인트 아니 뽑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본다니까요. 네. 보고서 안 보는데 뭘. 그다음에 입으로 얘기하면 되지 눈으로 얘기합니까? 입으로 얘기하지? 구치소에서도 돋보기 다 맞춰 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영치금 진짜. 영치금 들어갔다면서요. 400만 원인가. 400만 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돋보기 살만하죠 충분히 뭐. 돋보기 그러니까. 살아면 되죠.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독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제 뉴스들 보니까 어떤 재소자들 약간 뭐 조폭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매겨서 독방에 갔다 이래. 근데 윤석열이 사는 상태는 그럼 수천만 원의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갔다 뭐 지옥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방이라고 얘기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랑 특수한 관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인들과 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걸 미리안에 방지하기 위해서 독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더운 여름에 방에 혼자 있는 게 시원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시원합니까? 착해져. 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단히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천만 원 입금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교도관들한테. 그러면 그 독방에 가고 싶어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피서 방법인 거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네네. 그럼 지금 그런 돈도 안 내고 윤석열은 피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 의해서.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로 피서 갔으면? 그 다음에 그 수천만 원 뇌물 주고 독방 간 사람도 간 방이 0.75평밖에 안 되거든요. 아, 맞아. 이게 근데 1.8. 이 사람은 1.8 주장 중인데 2.1평이라고 서울구치소에서 그랬거든요. 2.1평. 네. 2.1평. 정확하게는 10.6제곱미터고 약 3.2평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일반인 수용인 4명이 수용라는. 요새 3평이면요. 네, 그 공간. 중방이라고 그래서 한 7명까지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고 뭐 그 전에 있었던 얼마 전까지 이 서울구치소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작은 반보다 좀 큰데요. 6.7. 그러니까 윤석열은 10.6제곱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는 6.7제곱미터. 게다가 3층. 제일 춥고 제일 더운 방. 3층이 예. 이글이글하죠. 그렇죠. 네. 직사 광선이 내리쬐는 네, 곳이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네, 윤석열은 굉장히 그보단 쾌적한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괜히 징징거릴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감옥 아닙니까? 누가 호텔방 왔어요? 왜 이거 갖고 좁니 뭐니 책상이 뭐 골판지니 뭐 어디서 내란숙의 피의자 주제에 누구나 다 책상은 골판지로 써요. 네. 그걸 무리하게 누르면 이제 책상이 그렇죠. 책상 기능을 못 하는 거고 밥도 다 거기다 책상이 밥상이고 그런 거죠. 아니, 그 규치소는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네. 피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편하려면 그 감옥 왜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조금 개선해 놓죠. 그렇죠?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아, 진짜 정말 나쁜 게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이 교정에 대한 그 소통 기능을 거의 많이 끊어놨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기 수감되시는 분에게 저게 이메일로 편지 보내면 이메일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거 프린트해서요. 있었죠. 네. 그거 한동훈이 다 끊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책도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고 아무튼 뭔가 책도 거기 가지고 있는 건수가 정해져 6건인가 있어요. 뭐 맞아요. 몇 건으로 정해져 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소통에 굉장히 제약을 둬서 오히려 그 인권이나 이런 다양한 자유로운 활동 더 자유로워지시면 안 되겠지만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준 게 본인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집한테 찍은 거예요. 네.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 창피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김건희. 야, 진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목걸이 얘기만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목걸이를 정리를 한번 해주죠. 2개의 목걸이에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된 게 물론 김건희 목걸이가 2개다라는 건 아니고 문제됐던 거는 이제 나토 때 목걸이가 있고 통일교 목걸이가 있고 그렇죠. 지금 문제된 건 나토 때 달았다는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고 그게 아니 그들이 주장하기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네. 김건희 쪽에서 네네. 얘기하는 게 그게 어디서 발견됐나 하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이게 기괴하죠. 너무 기괴하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맨 처음 얘기한 게 그러니까 김건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확인된 건데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그 나토에 갔을 때가 지인에게 빌렸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인에게 빌렸다 그래서 지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확인된 거죠. 지인은 친오빠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그냥 친오빠한테 빌렸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친오빠한테 빌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정확히 맞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김건희 측이죠. 김건희 직접 얘기하지 않으니까 변호인 통해서 아주 옛날에 샀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옛날에 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옛날에 사서 갑자기 내가 가품을 친오빠한테 준 게 생각이 나서 야, 나토 첫 국제 다자 외교에 가는데 내가 그 가품을 달고 가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생각해서 그걸 달고 갔다라는 건가요? 그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대비를 국제 다자 외교 대비를 가품으로 하겠어라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뇌물죄를 털기 위해서 지금 온갖 알리바이를 뒤에 다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좀 납득할 만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친오빠 장모한테 그거 갖다 가품을 갖다 놓는 일이 벌어진 건지, 뭐 자기 딴의 설명들은 뭐 그냥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그걸 잠깐 뭐 짐을 옮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뇌물죄를 속이기 위한 그냥 예를 들면 변호인단과 짠 방식인 것 같고, 변호인단이 이거 어떤 변호사가 이걸 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김건희를 더 뇌물죄의 명백함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국제무대에서 입는 옷 또는 액세서리 이런 건 다 사실 메시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브로치 하나, 예를 들면 기억하시면 독일에 있었던 메르켈, 네, 메르켈 총리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뭐 누군가 협상하러 갔을 때 약간 강한 브로치를 매면 내가 오늘은 공격적이다. 아니면 무슨 뭐 꽃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오늘 좀 온화하게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도 배우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국의 이제 정상의 배우자와 함께 합니다. 이럴 때는 다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뭐 옷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순방의 목적에 맞는 옷 색깔과 이런 걸 분위기를 맞춥니다. 근데 김건희는 사실 제가 늘 지적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뭐의 옷이든 뭐의 메시지가 없이 그냥 나 예쁘게 보이고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순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부 행사, 뭐 사진 다 모든 것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싸고 좋은 거 하면 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기 목걸이만 나지만 실제로 저기 검은색 옷에 초록색 치마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프라다라고 굉장히 비싼 옷이라고 그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정상을 만나면 그 당시 또 그 유럽을 간 거잖아요. 나토의 옵저버로 첫 순방에. 그러면 보십시오. 목걸이는 프랑스산, 위아래는 이탈리아산. 뭐 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외교의 무늬가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그 어떠한 뭐 옷감이나 뭐 옷이나 이렇게 입고 가죠. 한국 디자이너들이 네. 세계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 네. 한 번씩 입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김건희의 얼마나 그 인식의 천박함을 저는 그런 것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내가 비싼 거하고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면 남들이 나도 예뻐 보이겠지, 예쁘다고 생각하겠지라는 그 인식의 천박함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부가 사람이 채워져 있어야지 바깥에만 실컷 꾸미면 본인의 인생처럼 가짜 인생이 되고 가짜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목걸이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걸 발견했잖아요. 그림. 그렇죠. 이호환 화백 그림이 2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호환 화백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세계적으로도. 네, 예. 고가죠. 예,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근데 20억 정도. 그리고 이게 진품 다 확인서까지 있다면서요? 나왔다고. 그럼 이제 본인이 샀거나 뭐 누가 또 빌려줬거나 그림도.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샀다면 재산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품이기도 하고. 그럼 플러스 20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누가 예를 들면 또 가품을 갖다가 진품을 갖다가 잠깐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다가 20억짜리 그림을 갖다가 맡겨놓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별도로 전시를 하나요? 그 집에다가 대통령 부인 집이니까 내가 전시 한번 하겠어,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것도 뇌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지금 한 이것도 한 6천만 원 정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개된 건 6천만인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 가면요. 이게 저 스몰 사이즈는 8,200만 원 정도 하고요. 라지 사이즈는 1억 6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다이아가 100개 박혔다는 예, 거가 예, 라지입니까? 네, 그게 크기가 더 커요. 다이아가 네. 클수록 비싸지, 훨씬 비싸지. 근데 그림은 20배니까 이건 제가 볼 땐 걸림 작살이죠. 이게 만약에 뇌물을 받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20억짜리 뇌물이면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뇌물이 20억인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네. 그럼 딱 2개의 목걸이만 문제일까? 네? 그러면 이완 화백의 그 그림만 문제일까? 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 미술계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오빠 장모집에만 있을까? 네. 자기 아크로비스타에는 없을까? 뭐 이런 궁금함이 들어요. 지금 되게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서민들이 만나볼 수 없는 목걸이의 가격과 뭐 그림이겠지만 저는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은 아주 되게 지역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거는 실제로 국가 사업에서 본인이 더 큰 막대한 돈을 얼마나 빼돌리려 했고 빼돌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발 뭐 260이니 50이니 이게 목걸이가 가품이니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동안에. 네네. 그래서 뭔가 함정을 파놔서 여기인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다른 데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지금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캄보디아 ODA 관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DA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의 그 국가 산업에 기부하고 빌려주고 차관한 것에 따라서 이게 눈먼 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ODA가 조금 우리보다 후진적인 나라에다가 아니, 대한민국 기부를 ODA를 하는 훨씬 더 거니까. 많이 해야죠. 네. 적게 해서 걱정인 맞습니다. 거죠. 지금 ODA 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캄보디아의 같은 경우도 약 650억 가량의 ODA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보통은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면 코이카 둘 다 이제 국가 기관 중에 하나죠. 국가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은행 통해서 하면 이게 차관 형식으로 간다고 해요. 차관. 그러면은 은행 대 은행, 그럼 수출입 은행과 그 현지에 있는 뭐 기존 은행이겠죠. 이렇게 해서 차관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의혹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캄보디아에 실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부업체 같은 것을 무너져간 대부업체를 사서 그거를 은행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수출입에서 일로 돈을 싸주는 형태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근데 이 대부업체를 인수를 한 껍데기 같은 대부업체를 인수한 곳이 어디냐? 도이치모터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650억일지 더 될지 그게 한 해에 650억인지 이제 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뻗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건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해 먹은 것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또 하나가 이런 방식 때문에 해 먹을 것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양평 이런 게 다 그런 그렇죠. 그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어디죠? 삼부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또 하나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면 뭔가 그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쳐 받아 먹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통해서 통일교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중간에 거간 뭐 이런 형식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게 그러니까 처받은 게 뇌물이겠죠. 근데 뇌물 중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지금 추사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2개의 목걸이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건도 지금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발견된 그림 이런 게 뇌물일 것 같고 이제 전 이보다 더 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 먹을 것들을 얼마만큼 지금 작업을 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캄보디아 것만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면 마약건도 마찬가지인데 왜 마약건이 그렇게 벌어졌을까? 저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그 핵심적인 참모였던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아래서 벌어진 부분들은 마약이 독점화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약을 못하고 이 사람들만 마약을 했을 때 아무런 소위 수사 과정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벌어졌을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용산에서 연락이 왔을까? 이런 걸 해봤을 때는 뭔가 큰 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과정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말씀하신 그 캄보디아 ODA 이런 거 제가 볼 때 그냥 껌값일 수도 있을 것 같다. 650이. 아니 650을 다 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뭐. 그중에 일부를 빼줘야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마약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나라 마약 사건 중에서 두 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먹었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까면 깔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나올 거다. 아니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말을 못 이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건희가 정말 악당이어도 마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정황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보겠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청와대 근무를 해보신 분들로서는 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화폰 사실 김건희가 썼다고 하니까 안 놀라워요. 아, 진작 썼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대만이었겠어요? 뭐 대여섯 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비화폰이 지급된 뭐 국무위원이나 뭐 기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김건희의 비화폰 번호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직접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화폰 쓴 건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뭐 비화폰이 쓸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처에서 지급하고 그 번호, 일련 번호, 뭐 시리얼 번호 다 있습니다. 그거 잘못 써도 또 나중에 경고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김건희도 쓰고 밖에 있는 노상원도 쓰고 뭐 누구도 쓰고 어디 군인도 쓰고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화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예. 그게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썼나도 궁금하고요. 제가 비화폰은 내란폰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폰이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건데, 그것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란을 위해서 활용된 폰, 그다음에 부패를 위해서 활용된 폰,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없는 거죠. 공무원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내란을 공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패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통하게 되면 다 흔적이 남는 거니까 흔적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할 게 뭘까? 그럼 당연히 그 경호처에 있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화폰 저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가 필요하시고 어디 줄까요? 뭐 얘기해서 그 자기가 그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 3년이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실무자들이 다 그랬을까?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하늘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윤석열을 지탱하는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MB계도 있고 박근혜 때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국힘도 또 나름대로의 지분을 가지고 정권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부부가 저렇게 앞서서 정말 별의별 상상 초월한 일들을 벌이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 못 하나요? 그러니까 또는 경고를 안 하나요? 윤석열이 한 말로 제가 반박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좀 모자르고 좀 죄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 뭐 승진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 고위직에 앉혀놔야 말을 잘 듣고 충성을 하지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자기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으로 전 윤석열은 패급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 얘기도 윤석열 정권 때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이 패급이라 패급밖에 없다 했는데, 윤석열은 본인이 패급이니까 본인과 비슷한 사람 혹은 그 아래 사람들만 썼겠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면 경로해버리는데 무서워서 찔끔찔끔 했겠죠. 앞에선 잠깐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범죄 공모자가 돼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캐비넷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무언 잘못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본인이 같이 예를 들면 이런 지시를 이행했는데 지시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공동체가 커가게 되는 것이고, 커가는 과정에서 이 범죄 행위를 하지 말도록 막는 건 내가 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충성을 시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계속 딸려 들어간 공동체들이 계속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침묵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 그냥 그게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최대 패착은 뭐냐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상상 속에 안 들어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네.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임기 중반쯤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드라이브 걸어서 나도 빠져나가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2월 3일 날 2024년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가 볼 때 또 똘똘 뭉친 거죠. 여기서 누구라도 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 행위가 훨씬 더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장모가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업해 볼까? 라고 사업하고 난 다음에 검찰 갖고 와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자기가 다 독식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국가 운영에도 국정 운영에도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아무리 거지 같고 개 같다 하더라도 네. 개한테 미안하지만 나쁘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서도 이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그 용기 깡다구? 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만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정신 나간 것보다 그냥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었으니까 네. 통한다고 봤군요. 네, 특히나 김건희 일가는요. 어. 김건희 일가. 윤석열은 뭐 본인이 어쨌든 검찰로서만 생활을 했고 뭐 나쁜 짓 해도 술을 얻어먹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김건희 씨 일가 같은 경우는 그 범죄가 실제로 드러난 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뿐이고 안 드러나고 덮어진 것도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보다 V0라고 하는 김건희의 몫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김건희가 사람 다루는 방식 보십시오. 왜 한마디도 그 정권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용했는지가 전 여러 케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가 본인이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챙겨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언가의 이득을 얻거나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다른 방식으로 뭔가 챙겨주는 게 있었겠죠. 전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게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가 사람을 다루는 특유의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보십시오. 김성훈 경호차장. 이 사람은요,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공무원만 30년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경호처에서. 그렇죠. 기강이 엄정하다고 소문난 곳인데요. 그렇죠. 네. 국가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정부가 뭐 노무현 정부였든 뭐 김대중 정부였든 박근혜 정부였든 이명박 정부였든 문재인 정부였든 상관없이 30몇 년간 경호처에서 공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 가질 연금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명예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십 년 동안 경호처에서 수많은 대통령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않은 사람이 왜 유독 윤석열 김건희를 만나서 갑자기 횟가닥 돕니까? 그건 사람을 다루는 김건희만의 특유의 방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갑자기 김건희 씨가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답니다 하니까 갑자기 작살로 회를 잡아다 주고 풍선 이벤트를 갑자기 영부인한테 해주고 어디 유람선을 빌려가지고 폭죽 터트리는 행위를 과연 그전엔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김건희 방식의 사람 다루는 방식도 통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좀 엽기적인데 회가 작살로 잡으면 맛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살로 잡으면 바로 그 현장에서 피가 피가 쭉 빠져서 빠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충성인 양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조직은 제가 볼 때 미쳐 돌아가는 조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경호처에 있었던 직원들도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눈으로 맨날 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야 가끔 그런 것이 기사로 나왔을 때 보는 겁니다만 그 아래에서 일하는 경호처 직원들 엄청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개 목욕탕 이런 거 네, 보면 제가 참, 네. 그 경호처 개풀탕. 신입 직원들을 3년 동안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한 번씩 한 네, 일주일 네. 정도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서 한 3년 정도 이제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뭐랄까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자긍심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무슨 교육 시켰냐? 민주시민 교육을 저희가 네, 시켰던 네, 거였거든요.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저런 꼴을 보고 있었으면 삶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가 여기서 이런 뭔 짓을 하는 건지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좀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저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좀 치료를 받는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의 장점이 챙겨주기인데 잘 챙겨줘가지고 고관대장이 됐던 사람들. 네. 이를테면 어제 특검에 출두했던 조태용. 조태용은 국정원장까지 시킨 거니까 뭐 되게 영전을 거듭한 거잖아요.
진술을 바꿨다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 수준인 거죠. 이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리도 없고, 근데 그 의리를 갖추려고 해도 본인이 충성하고 모셨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다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아래로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나? 지금 나는 사실 뭐 계엄을 한다 그래서 뭐 잘 알지 모르지만 제가 상상 속에 그 사람 마음을 들어갔다 보면, 야, 내가 이래저래도 부당한 명령에도 하고 네가 잘 될 줄 알고 어쨌든 했는데 책임은 질 줄 알았더니 심지어 야, 그 책임도 나한테 문해하면 나도 나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에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도 이미 뭐 끈떨어져서 이제 힘도 없겠지만 그 사람조차도 자기 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는 서로 이제 누가 빨리 진실을 이야기해서 형량 낮추냐의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앞으로 소환될 이제 많은 범죄 피의자 혹은 내란 동조자, 공범들은 이제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묻는 거 말고는 본인들이 감형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은 윤석열하고 좀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이웃사촌으로.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김태효가 뭐 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거의 예를 들면 김태효하고 김영현 이 사람들이 인사를 자주주의한다는 얘기가 초반부터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효도 단박에 배신해 버리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배신이고 말고 빼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실 확인이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그 7월 30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인가를 열었을 때 그게 아마 10시가 11시에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강희구 부속실장과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미 2번 통화를 해요, 서로가. 왜 통화를 했을까?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4번을 통화를 합니다. 전 그렇다면 이미 윤석열은 이 내용들을 다 보고받았고, 그 전날 다 나오잖아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윤석열이. 이런 걸 보면 이미 저는 그런 그림들을 다 가지고 왔으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증거, 다른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겠죠. 근데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들을 아마 다 알았을 거고, 특히 조태용 같은 경우는 12월 2일 날 내란이 발생하기 전날 김건희랑 통화를 했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홍장원이 이런 일이 있는데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해. 제가 볼 때는 조태용은 이 내용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잡으라고 하는 지시를 본인은 알았고, 홍장원에게 전화가 간 것들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홍장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조태용은 이것저것 다 걸린 거고, 또 선관위도 걸려 있잖아요.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 사람들이 갈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국정원에 누가 보냈을까? 이 지시를 누가 내렸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맞다고 얘기를 해서 구속 사유가 적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할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 인간 이거 진술을 갖다 계속 거짓말을 하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빼려고 한 측면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특검이나 이런데 계속 예를 들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경감하려고 하는 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한테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조언이다. 저는 변호인단의 조언을 따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괜한 질문이다 싶은 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의아한 대목.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국정원장 번호도 모릅니다. 보통 아니, 부인이 어떻게 번호를 알아요? 심지어 청와대에 근무하는 핵심 그 안보 관련된 분들 빼고는 국정원장 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비밀이겠죠.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국정원장이 어디 스케줄 어디 간다도 사실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어쨌든 남북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민간인 아닙니까? 어쨌든 민간인이 국정원장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통화했잖아요. 실제로 조태용 당시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아주 자주 통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 번 통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한 번 통화했으면. 그게 아주 자주 통화는 안 했습니다. 이들의 기준에 아주 자주 통화 안 한 건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뭐 카톡 300번 정도 보내야 아주 자주 뭐 연락한 건가요? 저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사도 구분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나가 전 이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건가 아니면 특정 어떤 여성 한 명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건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나왔어. 국정원장 임명권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행사한 거 아닌가? 제가 오버합니까? 아니면 사실에 가깝습니까? 근데 사례가 하나 있는 게 거기 간 사람 있잖아요. 특보로 김상민이라고. 조국을 잘 조졌다는 이유로 조져서 네. 김영선 딴 데 보내고 그렇죠, 그 사람이죠. 거기다가 꽂으려고 했다가 못 꽂은 사람인데 못 꽂아서 미안하니까 국정원 특보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모든 연결고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 그렇다면 김건희가 김상민을 거기에 보냈을 때에는 이 보내는 과정에서 김상민이 아마 거기서 중요한 역할, 포스트로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조태용이 거기서 자기가 김상민만큼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 생각에. 전 그런 면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매우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여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도 아마 김상민이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고 그 특보가 그런 일을 하려면 누가 거기에서 뒤를 다 봐줘야 됩니까? 국정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예를 들면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네. 특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조태용 원래 그 외교부 장관 외교부 출신인데 네, 외교관이죠. 국정원장으로 가서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쉽지는 않은 거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국정원 뭐 차장으로 가가지고 국제 파트 같은 걸 맡는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상한 인사이기도 했었고 뭐 안보실장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가고 이렇게 예를 들면 노른자에만 갈 수 있었을 때는 윤석열이 엄청나게 신뢰했을까? 그걸로만 됐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그렇다면 그 외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김건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 전반에 김건희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OX. 이거 100%입니다. 100%요. 저는 증인도 한 명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인데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이게 정치 세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로 임명이 됐습니다. 좀 높은 자리로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윤석열 좋든 싫든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속에 있는 사람과 충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김건희 쪽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경질됐습니다. 이런 중에 그냥 네. 집에 가. 네, 그냥 이유 없이 경질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이 대화를 해봤더니 확실히 안에 있는 분위기가 예를 들어 그냥 그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그 고위직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지시를 오히려 따라야 안 잘리고 길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례 되게 많았어요. 네, 많아요. 제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국정기획비서가 누구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인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라인 자체가 작동. 그다음에 또 뭐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김건희 쪽에 얘기하면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다 녹취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전 대통령실은 두 개의 라인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하는 이제 MB계로 지칭돼 왔던 그 라인들이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요 라인들이 일부 들어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장제원 라인은 들어갔다가 다 초반에 다 작살 났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부터 MB계보다 더 위에 있었던 김건희계가 존재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소위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건 김건희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라인의 그 십상시간, 뭐, 삼상시라고 해야 되나? 세 명의 행정관, 또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서관, 뭐 이런 라인들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대통령실을 자주주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유, 듣기에도 망측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또 확인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특검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미진한 수사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이재명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한데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스픽스 구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홍삼 가격의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죠.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더운 무더위 여름이면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은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7월 이제 말, 오늘 또 중복이죠. 이런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합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 또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이런 걸 모두 다 강화해서 몸에 쑥쑥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온라인 후기가 17,000건이 넘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고요. 7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도 하고요. 또 순백 10병을 추가로 드린답니다. 무더위에도 온 가족 기력 회복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알려드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야, 이거 저도 한번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새로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제조 침구가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이불도 이젠 스픽스몰에서 사야겠습니다. 대체 얼마냐고요?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 1+1 킹사이즈 49,900원입니다. 풍기 인견 침구 세트는 78,900원이고요. 인견 리플 침구 세트는 59,900원입니다. 침구 세트 3종을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너무너무 더울 것 같은데 무더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또 임세윤 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친구리오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침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침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침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침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